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출 갈아타기를 하려면 일일이 손품 발품을 팔았어야 했는데요. 내일 모레부터는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는지 어느 은행의 대출이자가 제일 싼지를 온라인에서 쉽게 검색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머리가 좋은 사람을 두고 비유적으로 컴퓨터 두뇌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그 컴퓨터와 사람의 뇌를 실제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의 뇌에 칩을 심어서 생각만으로 각종 기기를 작동시키겠다는, 어찌 보면 공상과학 소설 같은 구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뉴스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5월 29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출근을 안 하시는 대체 공휴일 아침인데요. 이 두 분은 저희가 대체를 할 수가 없어서 휴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나와 계십니다. MBC의 양효걸 기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의 안승찬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두 분이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효걸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 이게 재밌는데 내일 모레부터 이자가 더 싼 대출로 갈아타기 하는 걸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가격 검색이 되고 대출이자 검색이 여기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대출보다 더 나은데? 라고 하면 바로 버튼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갈아타기 되셨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하나의 통합 사이트가 있는 건 아니고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제 서비스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온라인 대환 대출 서비스, 쉽게 말해서 이제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1, 2 금융권 대출 상품을 모바일 앱 등으로 이제 금리를 조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요. 비교뿐 아니라 바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건데, 이 지금까지는 사실 기존 대출을 갚고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고객이 여유 자금이 있어서 기존 대출 그냥 갚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환 대출 상품을 골라서 직접 영업점을 찾아가야 했었거든요. 근데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걸리는데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이자가 조금 비싸도 그냥 두지 하는 것들이 이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게요 이렇게 하면 신규 대출을 해주는 B 은행이 기존 대출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금융결제원망을 이용해서 A 은행 대출을 대신 갚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면은 고객이 영업점에 가지 않더라도 15분에서 한 30분이면 대출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갈아탈 새로운 은행으로 가서 신청만 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로 치자면은 예전에는 버스마다 정류장이 따로 있어서 갈아타기가 힘들었다고 하면 이제는 한 정류장에서 그냥 바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 통합 환승센터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그 온라인에서도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번호표 뽑고 기다리지 않아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을 텐데 은행들은 기껏 이제 고객 하나 찾아서 대출 시켜드리면 그거 여기저기 가서 가격 검색해서 딱 그냥 최저가로 해서 갈아타면 바로 갈아타 버리니까. 사실 은행이 뭐가 다른? 사실은 은행은 돈이 똑같이 돈이잖아요. A 은행에서 빌린 돈이나 B 은행에서 빌린 돈이나 똑같은 거라서 이거 은행들 뭘 가지고 경쟁을 합니까? 그럼 이제 일단은 금리가 조금 낮아질 거라고 금융당국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좀 치열해지니까 사실 지금의 시중은행들이 되게 대다수의 대출을 이제 점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이런 게 좀 번거롭기 때문에 갈아타기가 생기는 어떤 약간 과점 형태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싼 금리로 경쟁을 하면 소비자들이 대출이자 부담이 좀 낮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단순히 이제 대출 상품을 비교하는 서비스는 기존에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주요 금융회사 간의 대출을 실시간으로 이동 가능한 건 또 처음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제 주 수익원인 대출을 뺏고 빼앗기는 이제 무한 경쟁이 또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 초반에 좀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더 낮은 금리를 책정을 하거나 더 많은 한도를 부여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도 상환 수수료 일부를 또 지원해주겠다 이런 행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어떤 사이트, 정부에서 만든 이 사이트로 가시면 그게 다 됩니다가 아니라 이런 사이트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저런 도구나 인프라는 정부에서 해줄게. 그거야 그렇다고 특정 사이트에 이런 손님들 다 몰아줄 수는 없으니 각자 알아서 이런 걸 만들어 보세요. 네이버든 카카오든 토스든 맞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다 해보세요. 손경제 홈페이지 하시려면 하세요.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 이제 금융회사, 상품을 직접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54곳이
이제 참여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플랫폼 사업자 여기 들어가서 이제 정보 조회해보고 대환 대출 실행하는 이 플랫폼 사업자가 총 이제 23개 기업이 참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한 90%의 금융사들이 여기 참여를 하는 거고요. 플랫폼은 또 플랫폼들끼리 또 경쟁이고 금융회사들은 또 대출 상품 가지고 또 서로 경쟁이다 보니까 예. 경쟁이 좀 활발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와,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다 더하면 80곳 가까이 되는데 네. 그럼 80곳을 다 돌아다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예. 좀 빅테크들이 핀테크들이 하는 플랫폼에 많이 쏠릴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경쟁사의 우량 고객을 좀 빼올 수 있는 기회고요. 예. 중간에서 상품과 고객을 중개하는 핀테크 업체들 중개 수수료를 좀 낮추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금융사들하고 제휴를 맺었다 이렇게 예. 좀 어필을 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핀테크 업체들이 대출을 중개를 해주면 보통 한 1-2% 정도 수수료를 받았었는데 네. 이번에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 1% 미만으로 중개 수수료를 낮추겠다 이게 선언을 했고요. 저축은행 업계의 경우에는 이렇게 핀테크 업체들이 수수료를 좀 낮춰주면 이걸 아껴다가 대출 금리도 좀 낮춰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대로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예. 사실 소비자는 나쁠 게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 가지 좀 고민거리가 있겠네요. 그 1% 정도 수수료를 받으면 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코 싼 수수료는 아니잖아요. 은행 금리 뭐 한 5% 하는데 네. 갈아타 보려고 야 여기는 4.8이구나 갈아타자 했는데 갈아타셨으니까 저희에게 수수료 1% 내세요 그러면 네. 이 대출을 뭐 10년 20년 끌고 갈 거라면 그 수수료 내고라도 이자가 조금 싼 게 나은데 네. 뭐 신용대출 같은 거는 기껏해야 한 2, 3년 쓰고 나는 갚으려고 하는데 라고 하는데 중간에 갈아타기 도와줬다는 이유로 1%를 받아가면 네. 야 여기가 싸긴 싼데 애매하다 싶기도 하고 저는 네. 그러면 여기가 싼 걸 알고 그냥 그 은행 가서 창구에다 가서 협상하자. 네. 직거래 해버리면 수수료 안 줘도 되잖아요. 네. 검색은 여기에서 하고 네. 수수료 떼기 싫으면 난 저기 가서 그냥 직접 하고 네. 아니면 그 회사 홈페이지로 가든가. 네. 일단 이제 그런 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수수료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많아지면 예.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되지 않을까 당연히 이런 걱정이 그렇겠죠. 있는데 이제 예. 금융 당국에서는 이런 걸 좀 주의 깊게 또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마진이 어느 정도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수료도 낮추고 금융사의 마진을 경쟁을 통해서 좀 낮추겠다 이런 이제 그 금융당국의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예. 업계에서는 바로 말씀하신 그 점을 우려하고 있는 건데 초기 플랫폼 내에서 손님 끌려고도 경쟁하다 보면은 예. 역마진 구조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대환대출 서비스에도 원가가 엄연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예. 이 금융결제원망을 통해서 대환대출을 하게 돼 있는데 한 번 쓸 때 15원씩 내라 이렇게 지금 정해진 상황입니다. 금융결제원은 네. 여기저기 은행들 비교 검색해 주는데 우리도 서버 필요하다. 그렇죠. 그 운영하고 실제로 이걸 처리해 주는데 예. 대환을 처리해 주는데 15원을 내라는 거고 이게 원래는 오픈 뱅킹이라고 해서 왜 그냥 플랫폼 들어가서 다른 은행 통장 내역이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이게 조회하는데 한 3에서 5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대환 대출을 위한 조회 서비스는 한 15원 정도로 한 3배에서 5배가량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서비스가 오히려 인기를 누려서 조회 건수가 많이 나오면 비용이 상당히 나올 수가 있고 은행들 입장에서는 대출 상품 조회는 많이 해도 실제 네. 실행되는 비율이 한 2에서 3%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실컷 정보만 조회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가격 비교가 항상 그런 거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 은행들은 별로 내키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신용은행들은 이미 1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 금리가 대부분 비슷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예.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고려해 보면 오히려 갈아타서 아끼는 이자보다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네. 그렇게 뭐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약간 싸늘한 시선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이게 약간 플랫폼 사업자들 배만 불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주는 이제 수수료가 커지면 이 금리 내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될 거다. 그러면 금융사도 손해, 고객도 손해, 중간에 있는 플랫폼만 이득을 본다. 이런 논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계속 은행들이 거래를 하면서 쌓았던 데이터 이거를 플랫폼에 거의 통째로 넘겨주는 셈 아니냐. 그래 약간 빅테크의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공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게 이제 시중은행권의 공포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갈아타기가 쉬워진 만큼
겨우 붙들고 있던 우량 고객들이 1금융권으로 넘어가기도 쉬워진 거다. 네. 그러면 이게 대출 상당수가 이 플랫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건 고객이 더 나는 저기가 더 싸니까 가겠어요 하는 거니까. 네, 그 고객 입장에서는 항상 좋은 선택을 하게 될 거고. 네. 그러면 좋기는 좋은데 저 같으면 알아만 보고 K은행이 제일 싸구나라는 걸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알아보고 네. 그냥 K은행 홈페이지 한번 가보면 네. 거기서는 그냥 해줄 거 아닙니까? 비대면. 근데 대환대출 만약에 이제 예. 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실제로 또 오프라인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할 수도 있고. 네. 예, 각 은행들이 뭐 대출 같은 거 비대면으로도 해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지금은 신용대출만 갈아타기가 된다는 거죠. 네, 이 신용대출은 금융회사별로 어느 정도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관심 많으신 게 대출 중에 금액도 크고 예. 비중도 전체 한 70% 이상인 주택담보대출. 이거는 올 연말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신용대출하고는 달리 이게 등기 말소라든지 근저당 설정 등 이제 법무 과정이 좀 끼어들거든요. 네. 그러면 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법무 업무를 위임하려면 대면 서류 작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산망만 뚫어서는 좀 어렵고 준비 작업이 한 6개월 정도 예. 필요하다는 거고 일단 금융당국은 뭐 이런 이제 대출뿐 아니라 예금 그다음에 연말에는 보험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 좀 바로바로 갈아탈 수 있게 네. 출범시키겠다라는 얘기고 지금 업계에서는 대환대출 실시간 서비스가 사실상 세계 최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 주택담보대출도 연말에 되면 이거는 와. 네. 그러니까 이게 중개수수료가 늘 안 말씀드리지만 1%면 네. 직장인들 꽤 대출 많이 받는 신용대출은 뭐 그렇잖아요. 한 1억 정도 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야, 이 100만 원을 여기다 주느니 내가 반차 내면 잘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재밌는 서비스가 나왔네요. 안승찬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도 재밌습니다. 예.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를 또 창업해서 예. 인간을 대상으로 머리에 칩 심는 임상 시험에 들어간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네. 뉴럴링크가 2016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회사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뇌하고 인간의 뇌하고 컴퓨터를 연결해 보겠다.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동안 연구를 해왔는데요. 예. 그 동안에는 이제 동물로만 실험을 하다가 이번에 미국 식품의약국에 정식으로 인간에 대한 임상 시험 해도 된다 이렇게 승인이 떨어진 거거든요. 예. 아직 뭐 넘어야 될 산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시대가 한층 가까워진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있죠. 사람의 뇌와 컴퓨터를 어떻게 연결해요? 이게 사실 뭐 공상과학 소설에 나올 것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 원리는 1960년대부터 개발된 꽤 오래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를 통해 정보가 전달이 되는데 네. 이 뉴런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전류가 흐르더라.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류를 잘 측정해 보면 뇌의 신호를 읽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신호를 컴퓨터에 보내면 뇌와 컴퓨터를 연결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가정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인데 예. 문제는 이게 뉴런의 전기 신호가 워낙 미세하니까 이걸 읽기가 쉽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 왜 막 전극이 많이 달린 모자 같은 거 쓰고 이제 측정해 본다고 그랬는데 예.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예 인간의 두개골에 구멍을 내서 직접 신호 장치를 이식하는 방법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걸 이제 브레인 게이트라고 해서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4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두개골을 뚫고 거기에 촘촘한 바늘처럼 생긴 그 100개의 실리콘 전극을 심고 예. 거기서 나오는 신호를 이제 읽어서. 읽어내는. 그래서 당시에 막 팔다리가 마비된 사람이 생각만으로 마우스를 움직인다든가, 뭐 로봇을 움직인다든가, 뭐 이런 예. 게 실제로 성공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바로바로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진 않다. 이건 입증됐는데 문제는 너무 오작동이 많았다. 오작동이 많은 게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하고 뇌를 연결해서 이준호에게 송금을 한다고 해봐요. 저한테. 네, 내가 100만 원을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 실수로 1000만 원을 보냈다. 컴퓨터가. 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어.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브레인 게이트 실험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상업화 가능한 수준까지 만들어 보겠다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목표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FDA 승인을 받았으니까 사람에 대한 실험도 좀 본격적으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에다 칩을 심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읽어낸 후에 네, 그 행동을 직접 하지 않아도 그냥 컴퓨터한테 바로 지시를 한다. 그렇습니다.
뭐가 관건이에요? 일단 뇌의 신호를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의 프로젝트에서는 이 전극 개수가 100개였는데 이번에 1000개로 늘립니다. 또 이제 뇌 부작용이 심하면 안 되니까 예. 이 전선의 가닥 굵기가 머리카락 굵기의 4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얇은 폴리머 전극을 사용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굉장히 얇은 전극 1000개를 뇌에 심으려고 하니까 사람 손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뉴럴링크가 이거 이식하는 로봇도 같이 개발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와. 오전에 수술하면 오후에 퇴원할 수 있도록 발전했다는 게 이제 회사 측 설명이긴 한데 아직 뭐 사람한테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얼마나 안전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뉴럴링크가 업그레이드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 브레인 게이트에 이 칩을 심은 다음에 이 신호를 전선으로 연결했거든요. 예. 근데 뇌에 이렇게 전선이 계속 연결돼 있으면 진짜 불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뉴럴링크는 동전 크기의 칩을 머리에 아예 같이 넣어서 이거 무선으로 뇌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네. 그래서 베개에 누우면 충전도 무선으로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작동하겠다는 거고. 또 이 중요한 점이 뇌에서 측정한 신호들이 워낙 방대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생각으로 마우스를 움직여야지 생각하면서도 네. 또 한쪽에서는 오늘 점심에 뭐 먹지? 또 동시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정보를 제거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증폭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칩 안에 반도체를 넣어서 그걸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쪽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게 이제 뉴럴링크 쪽의 설명이죠. 지금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여기를 클릭해야 되겠다 하면 손이 가서 마우스로 클릭해야 되는데 네.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예. 우리가 아무리 빠른 컴퓨터나 뭐 빠른 스마트폰 쓰더라도 내가 명령을 입력하는 속도에 제한이 있잖아요. 예. 손가락 타자 속도로 제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뇌하고 직접 연결하면 생각만으로 입력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 물리적인 제한 속도가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를 제어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인간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치가 매우 높아질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일론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왜 영화에서 보면 무슨 컴퓨터에서 뇌로 뭘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갑자기 무술을 잘해진다든가 네, 네. 그런 거는 아직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의 기술 수준은 뉴런의 전류를 측정해서 이게 어떤 명령인지 파악해서 보내는 정도지. 뭘 다운받으려면 뇌의 기억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뇌에 굉장히 깊은 부분까지 영향을 미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고 안 되고 그냥 머릿속에서 오가는 생각을 중간에서 캐치해서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 그냥 해드릴까요? 이거 물어보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손 안 거치고 바로 할 수 있다.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그게 몸에 불편한 점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겠어요. 예를 예. 들면 제가 뭐 손을 다쳤거나 장애가 있거나 하는데 네. 그래서 마우스가 이게 하기가 키보드가 좀 불편한데 그냥 그 머릿속으로만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신세계일 텐데 그분들에게는 네.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유용하겠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단 1초라도 편안해지면 그렇습니다. 편한 네. 걸 한번 경험하면 네. 절대 옛날의 마우스로는 못 돌아가기 때문에 야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만드느라고 바쁜 줄 알았더니 또 이런 걸 하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실험하려면 또 혹시 무슨 부작용이나 이런 거 없는지 뭐 혹시 걱정이 있죠. 네. 이게 왜냐하면 동물들을 실험했는데 그동안 동물보호단체 주장에 따르면 원숭이한테 뇌 칩을 이식했는데 23마리 중에 15마리가 후유증으로 죽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도 받게 될 처지인데 뭐 지금 뉴럴크 측에서는 뭐 오해다. 우리는 매우 동물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망한 동물 숫자에 대해서는 반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망한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논란은 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위험성을 조금 극복하느냐가 야.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잡 쓰리잡에 바쁘신 일론 머스크 일단은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양효걸 안승찬 기자였고요. 잠깐 광고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갑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김교민 씨가 증권사에서 파는 금융상품 중에 머니마켓 랩이라고 영어로 MMW라고 하는 게 있던데 이게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수시로 입출금도 가능하고 또 수익률도 꽤 좋다고 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권사가 파산을 해도 안전하다고 설명을 하던데 정말 안전한 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구조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꽤 주는 금융상품
증권사에서 파는 CMA도 있고 뭐 MMF도 그렇고 은행에서 파는 MMDA라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증권사에서 파는 CMA 중에 MMW형 CMA라고 해서 그냥 MMW라고도 부르는 그런 금융상품도 있습니다. 이것도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이자도 꽤 높은데 이게 어떤 구조냐면 보통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이자도 꽤 주는 금융상품은 고객이 맡긴 돈을 단기 금융시장, 단기 자금시장에서 열심히 굴리거든요. 거기서 얻은 수익률로 고객에게 돈을 주는 것인데 그런데 MMW라고 하는 이 상품은 돈을 단기 자금 시장에 직접 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증권금융이라고 하는 공기업에 빌려줍니다. 그러면 그 증권금융은 그 돈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주식담보대출을 해줘서 돈을 벌고요. 그러니까 마치 은행이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구조와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MMW라는 금융상품은 증권금융이라고 하는 회사에 예금한 거하고 똑같고 중간에 증권사는 고객 돈 받아서 증권금융에 예금을 하는 심부름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들어간 MMW라고 하는 금융상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은 아니지만 중간에서 심부름한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내 돈은 증권금융에 사실상 예금을 한 거나 같으니까 증권사가 파산해도 안전합니다 하는 거고 그 말은 맞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럼 만약 증권금융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증권금융은 증권거래소가 대주주인 공기업이기도 하고 신용등급도 국가신용등급과 똑같아서 증권금융이 망할 걱정까지는 사실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나 미국도 디폴트가 난다는 세상이니까 이론적으로야 어디든 망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증권금융이라고 하는 곳은 위험한 주식으로 담보대출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좀 위험한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거래에 돈을 대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증권금융이 직접 하지 않고 중간에 증권사들을 통해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증권금융이 망하려면 일단 앞에서 증권사가 먼저 망해야 되고요. 그리고 증권금융이 담보로 잡은 주식이 모두 다 동시에 거의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라서 그럴 확률은 정말 희박하다. 이 정도 위험까지 피하시려면 돈을 현금으로 찾아다가 집에다 갖다 두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위험을 점검해 보시려는 그 자세는 정말 본받을 만하고요. 김교민 씨 덕분에 또 MMW라고 하는 금융상품도 저희도 함께 배우게 됐네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